69페이지 독서 지문 갑시다. 가자. 자, 일단 문단 번호부터 써봤어요. 쭉 써보세요.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6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갈 건데 첫 번째 문단에는 뭐가 나온다? 화제나 논제. 화제나 논제가 나온다. 그죠? 화제나 논제를 제시해 주는 거야. 말할 거리. 그럼 여기서는 좀 길다 싶어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가보자. 심리치료는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뭐야 저거 위에 문장은? 심리치료의 개념이지. 개념 어떻게 된다? 개념 어떻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줄 거야. 그러면 개념은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개념은 중심 문장이 아닌 거야. 알겠지? 여만 심리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할 텐데 그렇다기 위해서는 심리치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설명해 준 거야. 이에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상처, 결핍, 장애 등의 신경증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제거되어 고통에서 벗어난 일상을 지향한다. 그러나 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나 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쓸데없는 내용으로 만드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그러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삶의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이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심리치료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누구의 주장이니? 프랭클의 주장이겠지? 좋아요. 프랭클은 현대인이 자신의 존재가 목적이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 즉 실존적 공허감이라고 했는데 이 직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 같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존적 공허감은 뭐가 되겠니? 자신의 존재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 이걸 실존적 공허감이라고 하는 거야. 겪고 있다고 보아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그는 프로이트와 아들러로 대표되는 기존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쳤다. 이렇게 됐지. 자, 앞으로 나올 내용이 뭐죠? 프로이트랑 아들러로 대표되는 기존의 심리학을 설명을 해주겠지 먼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 거야?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도 나오겠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다음에 그의 이론이 어떻게 펼쳤는지가 나올 거잖아. 그럼 여기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중심 문장 긋자면 뭐가 되겠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원래 여기 인물이 나왔으니까 선생님 인물에다 동그라미를 쳐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 보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야? 프로이트하고 아들러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건 일부러 안 한 거지. 근데 이렇게만 해놓고 가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 좀 불안해한단 말이야. 왜냐면 누가 봐도 여기 있는 내용이 되게 중요해 보인단 말이야. 그게 주장이니까. 그치? 그런데 그렇게 주장과 뭐 중요해 보인다고 밑줄을 긋기 시작하면 밑줄이 너무 많아져. 그 첫 번째 문단은 확실해야 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필요하다면 여기에 빅터 프랭클의 주장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속도가 오래 걸리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구분하는 거야. 그리고 포인트를 확실하게 중요한 거에다 맞춰. 여기다 해놓으면 이 앞으로 나올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된단 말이야. 바로 뭐가 나와? 프로이트 나오지? 그래, 프로이트 나올 거야. 그러면 프로이트나 아들러의 심리학 나오겠지? 그걸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나오겠고 거기로 그걸 바탕으로 프랭클의 이론이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장 갑시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이렇게 나오죠.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프랭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인간이 심리적 고통과 부정을 겪는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이렇게 세모해 줄게요. 표지들은 웬만하면 다 해주세요. 그는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성적 본능이 아니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 성적을 내고 싶은 성적 본능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적 본능, 공격성 등과 같은 쾌락의 의지를 원초적 욕구로 갖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이러한 쾌락 의지가 좌절되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이후 신경증을 유발한다.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를 결정하는 원인을 오직 쾌락 의지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잠재된 무의식 속 성적 본능, 공격성 등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한 호흡에 쭉 읽었죠? 자, 여기 중심 문장 뭘까요? 아니, 생각해봐. 괜찮아. 생각해봐. 어딘 것 같아? 수현이는 여기? 여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어디? 여기에 동의해? 아니면 프로이트의 뭐 이런 거? 어린 시절부터 어디 있어? 여기? 어린 시절에 이런 쾌락 의지가 좌절되고 무의식 속에 억압되고 이후 신경증을 유발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야가 좁으면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것도 중요해 보이지만 시야를 쭉 떨어뜨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이 문단에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이지. 실은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심리학이라니까 뭐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상관은 없을 것 같네. 근데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다가 마지막에다 해주는 걸 좋아해. 왜 마지막에 할까 그러면? 그 전부 다 종합한 게 그 말. 종합한 게 이거? 그것도 맞지만 앞에 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 핵심어가 뭐야? 심리 치료야. 그래서 여기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 심리 치료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 프로이트의 심리 치료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도 알아. 글은 중요한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글의 흐름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보다는 여기는 프로이트의 심리 치료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단과 예측해 보자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마지막이 중심 화제잖아.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 그걸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쳤잖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생각해봐. 프로이트 뭐? 이거 프로이트 나왔잖아. 프로이트의 사상을 어떻게 한 거? 비판적으로 수용한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봐야지. 물론 프로이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아들러가 나올 수도 있어. 글의 구성은 글 쓰는 사람이지 마음이니까 우린 짐작만 해보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가보니 어떻게 되냐.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인간을 단순히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 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점에 뭐가 있다고 봤어? 한계가 있다고 본 거지. 그러면 프랭클이 봤을 때 프로이트 심리치료에 뭐 한계가 된 거야. 한계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그냥 V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한계. 또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인간의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인간은 영적 존재야. 이해.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책임감, 양심 등이 감춰져 있다고 보았다. 프랭클은 이를 영적 무의식이라 명명하고 라고 했죠. 영적 무의식입니다. 명명하고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은 영적 존재로서 인간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라고 했지.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고? 프랭클이 프로이트의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비판적으로 수용한 거겠지. 그럼 중심 문장 어디? 첫 번째? 내가 좀 당황했지 나. 첫 번째를 하게 되면 글의 흐름상은 첫 번째 것도 해주고 하나 더 해줘야 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프로이트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게 중요하냐,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든 게 중요하냐 이거거든.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디라고 보는 게 맞겠냐? 마지막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은 여기.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 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고 파악한 점, 이거 한계가 있다고 본 거야. 왜? 그거 말고도 뭘 가지고 있다는 거니? 영적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영적 무의식, 책임감, 양심 등 이런 거. 그러면 현대인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 이런 걸 왜 생기는 거야?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뭐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본 거야. 이게 비판적으로 수용한 거야.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하니? 아들러로 시작하지. 그러면 아들러에 뭐가 나오겠냐? 심리학이 나오겠지. 그 밑에는 뭐가 나오겠니? 그렇지. 아들러의 심리학을 프랭클이 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글은 읽어가면서 앞에서부터 글의 흐름을 잡으면 속도가 점점 나는 거야.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심 문장 밑줄도 뭐랑 비슷하겠니? 프로이트 거랑 비슷하겠지. 그래서 여기 따라서 뒤에 밑줄이었잖아. 그의 심리치료는. 그럼 여기도 뭐가 나오겠니? 아들러의 심리치료가 나올 거잖아. 거기에 중심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다섯 번째 문단은 여기서 프랭클이 받아들였잖아. 수용한 내용이지. 그럼 거기도 그 내용이 중심 문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글을 읽으면 속도가 점점 나는 거야. 자, 가볼게요. 아들러의 심리학은 프랭클이 자유와 책임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아들러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권력 의지로 보았다. 그런데 세모, 그런데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불안정성 때문에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자동적으로 열등감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게 된다. 이해. 근데 이 글 쓰는 사람은 이해라는 말을 되게 잘 쓰지.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러니까 뭐 글 읽다 보면 사람마다 그런 문체상의 특징들이 나와. 어떨 때는 뭐 이해 많이 나오고 저번에 이것은 그것은 많이 쓰는 사람들 있지. 이해.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권력의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이다. 이 과정에서 삶의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적응적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신경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여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 중심이 어디라고? 따라서 다음이라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아들러의 심리학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 글의 구성이 되게 재밌어. 여기는 아들러의 심리치료야. 그 위에 보면 아까 했지만 여기는 프로이트의 심리치료야. 근데 그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신경증에 유발한다라고 했잖아. 신경증이 나타나는 원인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원인과 심리치료. 그렇게 되니까 여기 아들러도 여기도 원인이잖아. 신경증이 발생한다고 나와있지. 원인과 그의 심리치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처럼 아까 승태가 얘기했지만 여기다 밑줄 그어도 돼. 원인만 해도 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원인이라면 저 위에도 뭐가 돼야 돼? 원인이야. 그러면 상관은 없어. 근데 저기는 원인을 긋고 여기는 심리치료를 밑줄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글은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올 내용 뭐라고? 아들러의 심리학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한 거. 어떻게 수용했는지야. 가보자. 프랭클은 아들러가 인간을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단 말이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원초적 욕구를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는 데는 뭐가 있다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까도 한계 VP였지. 이렇게.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거지. 그러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긴 하지만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은 될 수 없다고 본 거지. 이렇게. 이처럼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은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글이 잘려야 돼. 왜? 이처럼이라는 말이 받은 게 여기 있는 내용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니? 프로이트와 아들러니까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싹 다 받은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밑줄이 하나 가야 되겠지. 프랭클의 심리학을 수용한 거 어디가 나오겠니? 기억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기억은 선생님 밑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요렇게.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이게 여기랑 연결되는 거야. 여기랑 연결되는 게 여기인 거지. 그럼 이처럼은 앞에 있는 내용을 싹 다 받은 거니까 이처럼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은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파악했다. 그는 실전적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치료 기법으로 의미치료를 제시하였다. 의미치료는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라고 했지. 여기는 의미치료의 개념이죠. 그래서 의미치료의 개념이 어떻게 돼? 이렇게 의미치료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중심 문장은 어디가 된다?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지. 그래서 프랭클은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수용해서 뭘 제시한 거야? 의미치료를 제시한 거야. 의미치료는 이거인 거고. 됐지? 그럼 여기서 글이 끝나도 되지? 끝나도 되잖아. 근데 뒤에 한 문단 더 있으면 얘는 한 편에 해당하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뭐 하는 거거나 정리하는 거거나 이렇게. 여섯 번째 가볼게요.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모 인간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에 맞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본 점은 프랭클 심리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는 어디가 되겠어요? 프랭클 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상황과 조건들에 의해서 맞설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다?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프랭클의 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니?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고통에 뭐 하는 것? 고통에 뭐 하는 것? 첫 번째 문단.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다시 뒤에 나오잖아. 그래, 그렇게 나오니까 처음에서 좀 놓쳐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앞에 다시 가볼까요? 앞으로 가보자. 자, 첫 번째 문단은 뭐가 나옵니까? 화제를 던졌죠. 누구의? 프랭클의 심리학, 심리치료 주장했지? 왜 그 주장을 펼치는 데는 누구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기존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뭐가 나와? 프로이트의 심리학. 세 번째 문단에서 그걸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 그 다음 아들러의 심리학. 그 다음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 그 다음 마지막 문단에서는 프랭클의 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 이게 나와 있죠.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걸 전체 핵심하는 뭡니까? 프랭클. 빅터 프랭클의 심리 치료가 핵심어가 될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들은 거지. 그걸 비판적으로 수용을 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이 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보자고.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지. 그렇지? 그럼 가장 적절한 건 우리가 아까 지금 머릿속에 되뇌어 봤잖아. 과정. 그 과정과 관련된 거야. 몇 번일까요? 몇 번? 딱 봐도 나와야지. 지금 우리가 설명했잖아. 빅터 프랭클의 심리학을 설명하는데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어? 아들러와 프로이트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정립한 프랭클의 심리치료지. 그럼 몇 번? 2번. 예?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였죠. 몇 번? 1번. 이렇게 되죠. 자, 1번에 여기서 중심 화제가 뭐죠? 누구의? 프랭클의 심리치료. 특징을 다른 이론들과 관계 속에 설명하고 있지. 여기서 다른 이론이 누구랑 누구? 프로이트랑 아들러. 이게 관계 속에서. 그건 이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 문제를 풀 때 잘 봐봐. 선생님이 딱 할 때 몇 번이라고 바로 물어보잖아. 그 말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과 관련된 서술을 찾는 거야. 선택지를. 근데 이건 이게 왜 아니고 이거 왜 아니고 이게 왜 아니고 이거 왜 아니고 설명하는 글이 아니야. 이 문제는 풀 때. 점검할 때도 이게 답이면 답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굳이 볼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왜 맞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서 중심화제가 그거고 이거 관계 속에 설명했구나. 그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내가 글을 읽고 나서 뭐 해봐야 돼? 정리를 해보는 거야. 정리해보는 게 되게 커. 그리고 어떤 문단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정리되고 그럼 다른 문제 푸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지. 바로 답 나왔지 이거? 자, 다음 가볼게요. 자,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일치 문제가 되겠고 사실적 사고가 되는 거야. 이 문제는 결국 뭘 찾아야 돼? 키워드. 그치? 본문에 넘어갈 수 있는 키워드를 보는 거야. 첫 번째 1번 선택지 가볼까?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이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넘어가지 말고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을 거야 이거?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겠지? 그래서 여기도 두 번째 문단. 아들러 몇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얘도 몇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이거야. 그러면 프랭클이잖아. 프랭클 둘 다 프랭클이지. 그렇지? 그럼 얘는 프랭클과 관련된 문장은 일단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이트니까 세 번째 문단.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단. 여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키워드야. 그러면 일단 이 세 개는 되게 찾기 쉽겠지. 이 세 개 중에 답이 나오면 이 문제의 난이도는 어떤 거야? 그래, 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답이 안 나오고 여기서 답이 나와. 그러면 조금 복잡해져. 볼 데가 많으니까. 자, 가보자. 1번. 두 번째 문단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선생님 여기 띄워놓게.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이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을 프로이트는 무의식, 그지? 이렇게. 다음 2번 가볼까? 아들러는 열등감은 누구나 갖는 것으로 그 자체는 신경증이 아니라고 보았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신경증의 원인은 뭐야?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처럼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3번 아들러는 열등감으로 인해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보았다.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잖아. 이제 모의고사 많이 풀어본 사람들이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요. 이게 평가원에서 내는 가장 기초적인 함정이에요. 뭘 바꿔놨죠? 인과관계를 바꾼 거야.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열등감도 나오고요. 뭐도 나와요?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도 나와. 근데 이 두 개의 순서를 뭐 한 거야? 바꾼 거야.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생긴다고 해? 열등감이 생긴다고 나와. 근데 이건 함정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함정이야. 이제 물론 빠질 수 있어. 한번 빠져봐야지. 한번 빠져보고 틀려보면 아, 이 새끼들 또 순서 바꿨구나. 다음 몇 번? 3번.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3번이라는 확신을 차잖아. 비문학은 그게 가능해. 중간에 문학은 조금 애매해. 그래서 이런 건가? 아닌 건가? 애매한 게 생길 수 있지. 하지만 독서는 답을 내가 거기서 정확하게 찾았잖아. 해설지 안 봐도 이게 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 그러면 4번, 5번은 볼 필요가 없다고 봐, 선생님. 답이 확실한 근거를 찾았잖아. 이거 바뀌었네. 3번이지 했어. 근데 채점하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 그럼 내가 틀린 이유를 너네가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딱 보니까 5번이 답이야. 이 5번까지 봤으면 내가 맞췄을 텐데. 이게 아니야. 3번을 제대로 못 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걸 3번까지 보고 확신에 차서 얘를 답을 썼어. 근데 답이 틀렸고 답이 5번이었어. 5번까지 봤으면 맞췄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다음부터 답이 확실히 나오더라도 5번까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 뭘 잘못한 거야? 내가 3번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 인과관계가 바뀌었네. 그럼 다음부터 볼 때는 같은 말이 나오더라도 인과관계가 바뀐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답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 다음 필요는 볼 필요가 없다. 확실하면. 근데 모르겠어. 그러면 봐야지. 이건 다음 몇 번? 3번. 오케이. 다음. 요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했죠. 그럼 이건 서술형이라 그랬지? 얘는 객관식이 오히려 만약에 객관식하고 서술형하고 두 개의 문제를 학생한테 주잖아. 서술형이 정답률이 훨씬 높아요. 생각을 하니까. 근데 객관식은 그냥 본능적으로 뭐 봐. 선택지 보고 따라한단 말이야. 안 돼. 얘는 머릿속에 확고한 생각이 오기 전까진 선택지 볼 필요 없어. 기억의 이유야. 기억의 이유. 자, 기억 어딨냐?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지만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은 될 수 없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유잖아. 이유. 이거의 이유잖아. 왜 원초적 욕구는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 이거야. 그럼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야 되겠냐? 프랭클이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거야. 그걸 위에서 찾아야 돼. 본문에서. 찾아봐요. 위에서 봐요.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 봐요, 프랭클은? 자유의지가 인간의 본질? 몇 번째 문단에? 여기 뒤에? 그렇지. 여기 봐도 되지. 왜? 인간의 본질을 뭘로 파악했어? 자유의지라기보다는 뭘로? 영적 존재로 인간의 본질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결국 여기서는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없지? 인간의 본질은 뭐야?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본 거야.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왜 얘가 본질이 될 수 없어? 인간의 본질이 뭐니까? 영적 존재니까. 그렇지? 그런데 봤는데 답이 있어 없어? 인간의 본질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 답이 있니 없니? 선택지 없지. 그럼 영적 존재가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일까? 영적 존재가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일까? 아니요. 어디 나와? 영적 무의식이요. 영적 존재가 위에 나오지 않냐?
아들러. 세 번째 문단? 여기 나오지. 여기도 영적 존재가 나와요.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동의하면서도 인간의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어.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책임감, 양심 등이 감춰져 있다고 보았지. 그래서 프랭클은 이를 뭐라고 부른 거야? 영적 무의식이라고 본 거지. 그러면 인간의 본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책임감이라든지 양심 등이 있다라고 본 거야. 그렇게 되면 선택지에 답이 나오냐? 네. 안 나온다고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있어요. 몇 번? 1번이요. 에? 아니야. 그렇지, 2번이지.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뭐라 했냐? 이 문제가 그냥 어려운 문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결국 뭐였어? 책임감과 자유의지와 영적 무의식이라고 했지? 그게 인간의 본질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왜 걔는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없어? 원초적 욕구로는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여기 뭐가 추가돼야 돼? 아까 영적 존재, 책임감, 의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85번을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본문 이게 보통은 이유 추론하면 따라서 뭐뭐이기 때문이다 해서 바로 앞문단이나 또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글 전체의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인문지문이 조금 어려워. 만약에 과학이나 기술이나 경제에서 이런 이유 추론이 나왔다면 앞뒤에 바로 대문짝만 있었을 거야. 자, 85번은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죠? 다음 가봅시다. 자, 요 문제 86번 누구의 관점입니까? 프랭클의 관점이죠. 프랭클의 관점이죠. 프랭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지?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인문지문에서는 관점에 따른 비판 문제가 많이 나와. 누구누구 입장에서 누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보기가 중요하다? 프랭클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프랭클이 보기에 대해 보이는 관점이니까 프랭클이 100%야. 이 문제를 다르게 바꿔봐도 돼. 어떻게 바꿔보냐면 다음 중 프랭클의 관점과 가장 적절한 것을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프랭클의 핵심 주장 어디 나와 있게? 그렇지. 1문단에 나와 있지. 그지? 1문단하고 세 번째. 찍지 마. 첫 번째 문단하고 맨 마지막 문단 6번째 문단에 나와 있지. 근데 프랭클의 핵심은 뭐였어? 환경, 고통 있지. 이거 거기에 뭐 하는 방법이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본 거야. 내가 그거 아무튼 적절한 거니까 보자. 극한 상황에 처한 수용자들을 통해 안 볼 거야. 보기 안 보고 가보자.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프랭클의 핵심 내용이?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가 아니다. 자, 2번. 독가스에 끌려가면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좌절한 존재 X. 아픈 몸으로 노약자를 보살펴주는 사람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X.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 다음 4번.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고자 하는 존재? 이거 자유롭고야? 아니지. 수용자들이 보인 다양한 반응을 통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맞죠? 다음 몇 번? 5번.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라는 거야? 바람직하게 잘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선 두 가지 선택을 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프랭클의 핵심은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을 뭐하는? 이겨내려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문제를 풀 때 그 인문지문에서 이렇게 관점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 자꾸 선생님이 여기 안 읽고 풀었잖아. 그러니까 니네도 여기 읽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야. 근데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본문 읽고 발문해. 발문 보고 나서 보기 박스를 보고 내려오잖아. 그럼 머릿속에 남는 내용이 결국은 보기 박스야. 그래서 본문의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보기 박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막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오답이 나와. 그래서 보기 박스는 읽 때 답의 근거는 다 어디에 있다고? 본문에 있다고. 저 프랭클의 관점이 있다는 거. 꼭 이거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죠? 자,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거야. 사례가 나왔지? 그러면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 문제를 접근할 때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 사례가 본문의 특정 문단, 특정 개념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이 보기 박스가 글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 보기 박스를 해석하는 문제인지 이렇게 보는 거야.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A는 형과 빈부당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형은 건강하고 활달한 모범생이었으나 A는 병치레로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이후 신체적 병은 나았지만 A는 여전히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매사 자신감 없이 행동한다라고 했지. 얘는 뭐 특정 문단이라는 개념이라고 좀 보기 어렵죠? 근데 선택지도 뭐라고 나와요? 프로이트, 아들러, 프랭클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심리학자 3명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자, 프로이트 가볼게요. 본문은 가봐요. 프로이트. 몇 번째 나와야죠? 프로이트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문단에 있지. 자, 프랭클은 이런 병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죠? 프랭클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원인이 뭐였어? 무의식 속에 있지. 그리고 과거에 뭐 억압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지.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뭐였죠? 무의식에 있는 거를 뭘로 끌어오는 거야?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거지. 이게 해결 방법이라고 봤단 말이야. 가보자. 프로이트는 심리치료는 A의 어린 시절에 주목하여 당시 억압된 쾌락 의지가 있다고 전제한다. 맞습니까? 예, 병증의 원인은 어린 시절에 억압된 거야. 맞지? 그럼 프로이트의 심리치료는 A가 겪은 괴로움의 원인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 아들러가 한번 가볼까? 아들러 가보자. 아들러는 몇 번째 문단? 4번째 문단. 아들러가 생각하는 이런 저런 신경증의 원인은 뭐죠?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선톡을 보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자, 가보자. 그럼 해결 방법은 뭐야? 잘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거네. 그지? 가보자. 아들러의 심리치료는 A가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여 자신감 없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다. 맞습니까? 올바른 선택이 중요했어. 다음 4번. 아들러의 심리치료는 A가 학교에 제대로 나지 못했던 것이 권력 의지가 좌절된 원인임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누구나든지 권력 의지가 있다고 했지. 그럼 본문에서 권력 의지가 좌절된 원인이 뭐야? 왜 좌절됐다고 나와요? 본문을 찾아봐. 권력 의지가 좌절됐대. 그럼 원인이 뭐라고 보는 거야? 아들러에서는? 우월함을 추구하고 싶지. 근데 그게 좌절되지. 왜 좌절돼? 열등감을 극복을 못해서 좌절을 한다? 자, 본문 한번 가볼게요. 잘 못 찾는 것 같은데. 아들러 3번째 문단이죠? 4번째 문단. 여기 봐. 아들러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권력 의지로 보았지. 근데 이게 좌절된 이유는 뭐야?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불안정성 때문에 추구는 자동적으로 열등감을 발생시키지. 결국은 권력 의지가 재훈아, 권력 의지가 좌절되는 건 뭐 때문이야? 타고난 기질적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기박스에서 말하는 원인은 뭘로 봐야 되겠니? 그래, 인간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게 좌절된 거야? 아니죠.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이야. 인간이라는 기질 때문에 그래. 인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의 뭘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존적 한계. 그래서 다음 몇 번이야? 4번이 틀렸죠. 오케이. 다음 프랭클 가볼까? 프랭클의 심리치료는 A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실존적 공허감에서 벗어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돕는다. 맞죠? 이 공허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공허감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뭘 통해서? 자유, 의지. 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맞습니다.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보기 박스는 있긴 하지만 답은 결국은 다 어디서 나와? 본문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독서에서 나오는 보기 박스는 힌트라기보다는 뭐에 가까워? 함정에 가깝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재밌죠? 아니에요. 아니 이게 재밌는 거 나왔다고. 이게 재밌는 거 나왔잖아. 선생님 과학이나 기술 지문이 제일 좋아. 저는 이과가 아니에요. 선생님도 문과야. 야 국문학과 출신한테 저는 문과라서요. 이런 말은 안 통하지. 선생님이야말로 오리지널 문과니까.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문단 번호부터 써볼까요? 하나, 둘, 셋. 총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7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선생님이 편집하면서 이 그림을 좀 더 너무 커. 한 페이지에 그림이 잘 안 들어와. 좀 아쉽네. 좀만 더 작게 편집할 걸. 자, 첫 번째 문단. 화제나 논제가 나온다고 했죠? 무엇에 말했잖아. 가보자. 승우야, 가보자. 시각기관인 눈은 시각을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안구.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나 안구를 보호하는 눈꺼풀과 같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자면 눈의 구조입니다. 눈은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구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안구는 두개골의 오목한 부위인 안화에 들어있는 공 모양의 구조물이다 라고 했지. 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없어요. 개념? 아니 앞으로 나올 내용 짐작할 수 있죠. 밑에 그림도 있겠다. 뭐에 대해서 말할 거야? 안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심 문장 어디가 돼요? 그래요? 여기. 그 다음에 눈의 구조는 안구와 뭘로?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눈은 안구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뭐에 대해서? 안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음. 너 두 번째 문단 갑시다. 그림까지 가볼게. 같이 볼게. 그림에 안구를 보면이라고 했죠. 그럼 뭐 해야 돼? 봐야 돼. 안 보고 풀면 안 된다. 무조건 봐야 돼. 만약에 이게 없잖아. 그림이 없으면 우리 이거 이해하는데 되게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림이 있으니까 우리 시험지 넘겨보다가 그림 있는 거 나오고 그래프 있는 거 나오고 와 어렵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좀 더 쉬워. 힌트가 여기 있으니까. 자, 재훈아 가자. 그림의 안구를 보면 이게 안구야. 안구벽은 세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했죠.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니? 세 개 층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 중심 문장이 되겠죠. 첫 번째 무슨 층은? 바깥층은. 그럼 바깥층이 있으면 또 무슨 층도 있겠니? 안층도 있겠어요? 본문에 찾아봅시다. 중간층 또 뭐 있어? 안쪽층 이렇게 세 개의 층이 있는 거지? 오케이 세 개의 층이 있어. 그러면 이제 층 세 개 중에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판단해보고 가자. 바깥층은 공막인데 공막이죠. 바깥층 공막이죠. 공막인데 검은 자위 부분에서 여기 부분이겠죠. 투명하게 변하게 되어 뭐를 이룬다? 각막을 이룬다. 이거야. 그래서 공막인데 이쪽 가면 투명해져서 뭐가 돼? 각막이 되는 거지. 그럼 바깥층에는 뭐와 뭐가 있는 거야? 공막과 뭐가 있어? 각막이 있겠지? 각막은 빛을 통과시켜 망막에 상을 맺게 준다. 바깥층에는 공막과 뭐가 있다? 각막이 있다. 그럼 중간층 가볼까? 중간층은 맥락막, 성모체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 맥락막에는 그림 봐야죠. 맥락막 여기에요. 맥락막이 가운데 거요. 맥락막은 안구의 각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중 다수가 밀집되어 있어 빛의 통과를 막아. 여기서 통과를 막아 빛이 공막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여 상이 잘 맺히도록 한다. 뭐가? 맥락막이 대한 설명. 그 다음 맥락막과 선모체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지? 지현아? 그럼 여기 뭐라고? 선모체는 나오지. 여기 선모체 동그라미. 선모체는 수정체와 선모체. 선모체 어디 있어? 여기 선모체잖아, 그죠? 이게 수정체고. 수정체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어. 수정체가 물체의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뭐 한다? 돕는다라고 나와있죠. 여기까지가 중간층이었어요. 다음 안쪽 층은 빛을 감지하는 망막이다라고 했죠. 망막 나와있지. 안쪽 층에는 뭐가 있어? 망막이 있어요. 망막.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빛을 감지하는 망막이 있습니다. 안구벽 안쪽에는 유리체가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리체 있죠? 유리체. 앞쪽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 수정체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했지. 얘도 안쪽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유리체하고 수정체 이렇게 하면 안쪽층. 그럼 두 번째 문단의 제목은 뭐가 되겠니? 안구의 구조. 이렇게. 안구의 구조. 자, 구조를 설명했으니까 뭐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자, 안구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중심장은 특별히 없어요. 이게 중심 문장이죠. 안구의 구조, 삼중 구조. 거기에 대한 각각의 설명 쫙. 그런데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좀 늦게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구는 단단하지가 않대요. 단단하지 않은 물체가 기압의 저항에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기압이 외부 기압보다 낮으면 물체가 찌그러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부풀어 오를 수 있단 말이야. 빛을 수용하고 상을 맺게 하는 눈의 특성상 약간의 모양 변화로도 빛의 방향이 틀어져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지. 자, 여기 중심명 어디입니까? 첫 번째? 첫 번째, 단단하지 않다. 그러면 단단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뒤에까지? 여기까지? 요거?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합시다. 근데 이로 인해서 모양을 유지하기 쉽지 않지? 근데 모양이 틀어지면 뭐가 생기니? 문제가 생기지. 그럼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가 생기는 게 좀 초점을 맞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보다는 어디? 맨 마지막. 약간의 모양, 빛을 수용하고 여기가 초점이 달라지기다. 요거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관은 없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나와? 문제점이 나오면 뭐가 나와? 해결 방안이 무조건 나와야지. 그럼 이 다음 문단은 뭐가 나오겠니? 안구의 모양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나오겠는 거야. 자, 가볼게요. 이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뭐라? 유리체다. 자, 유리체가 나오겠죠. 좀 더 읽어볼게요. 안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는 투명한 젤 형태의 물질이다. 유리체 개념이죠. 유리체는 안구 내압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을 지지해주고 안구벽의 분개를 방지함으로써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눈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기에 이것만으로 안구 전체뿐 아니라 안구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정확한 형태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한계가 있지. 그럼 한계가 있으면 또 뭐 하고 있어? 이 한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오겠지. 해결 방법이.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서 거랑 연결해 보면 1차적인 건 뭐라고? 유리체다라고 했고 여기 하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두 개 해줘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정확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리체 말고 관호에 하나 더 있겠지? 하나 더 있겠지?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안방이라는 공간이다. 안방이라고 읽으면 안 될 것 같지 않냐? 눈 한자니까 눈의 방이니까 안방이라는 공간이다. 만약 이 공간이 비어 있다면 외부에서 누는 기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각막과 수정체가 서로 달라붙거나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수정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눈은 수정체와 각막 사이의 공간에 채워진 방수로 적절한 내부 압력을 유지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유리체였고 두 번째는 뭐라고? 방수. 안방에 채워져 있는 뭐? 방수가 적절한 내부 압력을 유지한다라고 본 거야. 첫 번째는 유리체, 두 번째는 안방에 있는 방수. 방에 든 물을 뜻하는 방수는 투명한 약알칼리성 액체로 눈물과는 구별된다. 방수는 안방에 들어차 각막의 형태를 유지하고 혈관 분포가 없어 투명한 구조인 각막이나 수정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역할이죠. 근데 and로 돼 있잖아. 여기 유리하고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번호를 한번 매겨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방수는 안방에 들어차 각막의 형태를 유지하고 혈관 분포가 없어 투명한 구조인 각막이나 수정체에 영양물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한꺼번에 묶을게.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방수가 순환되는 물이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밖에서 영양분을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순환된다는 거죠. 섬모체에서 만들어진 방수는 안방을 채우고 섬유질라는 조직을 통해 배출된 후 슐렘관으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들어가 혈액에 함유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는 뭐에 대한 설명이죠? 어쨌든 방수에 대한 설명이지. 그러면 뭐 이런 게 좀 중요해 보이긴 하더라도 중심 포인트는 역시 방수가 무엇인지니까 선생님 어디? 첫 번째에다 합시다. 이게 방수 내부 압력을 조절하잖아. 그죠? 그래서 방수야. 방수의 역할은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있고 형태 유지하는 것도 있고 또 영양분이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자, 마지막 가볼게. 7번째 문장. 눈의 구조와 시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방수는 적정량이 제대로 흘러야 한다. 제 역할을 다한 방수는 흘러나가야 하는데 섬유주의 구조 변화나 슐렘관의 이상이 생기는 등 이유로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방수의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섬모체는 계속 방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과도한 방수로 안압이 높아진다. 그 결과 안구의 모든 조직에 압력이 가해져 문제가 생기는데 그중 특히 약한 조직인 시신경이 먼저 심하게 손상을 받게 된다. 이거죠. 여기의 중심 내용은 어딜까요? 첫 번째. 맞아요. 첫 번째. 왜? 이게 첫 번째 해주는 게 맞는 게 적정량이 제대로 흘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적정량이 제대로 흘리지 않으면 뭐가 생겨? 문제가 생긴다지. 그러니까 그걸 다 포괄하는 건 이게 되겠지. 됐어?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문제 푸는 거 아니야. 그래, 구조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온다고? 눈의 구조. 안구와 뭘로? 부속기관. 봐도 돼. 니네 봐도 돼. 안구와 부속기관이 이루어져 있지? 그 여기서는 뭐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안구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안구의 뭐? 구조. 바깥층, 중간층, 안쪽층 구조가 나와 있지? 좋아. 근데 세 번째 문단은 이 수정체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이거 모양을 유지하는 게 네 번째 문단에 뭐라고요? 1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유리체.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에는 뭐가 그 역할을 또 해? 방수. 예, 다섯 번째는 방수. 여섯 번째 문단은 이 방수의 또 다른 역할을 두 가지가 말해주지?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 방수가 제대로 흘러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나와. 이게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줬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 글의 구조야. 그러면 제목은 뭘로 붙일까? 항상 핵심어가 중요하지. 안구의 형태 유지? 그래, 안구야. 그래, 안구 이거야. 일단 안구하고 안구에 뭐가 나와? 구조가 나오지. 구조와 그 다음에 각 안구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 그 역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한문으로 좀 예쁘게 하면? 역할, 기능과 역할이 같아. 그러면 제목을 붙이자면 여기는 안구의 구조와 기능?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역할 좋아요. 안구의 구조와 역할 이렇게 합시다. 됐죠? 선생님 친절해. 친절해서 니네가 말하는 건 들어줄게.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감사해야죠. 자, 88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각막은 공막과 달리 투명하다. 이런 찾기 쉽죠? 뭐 해놨으니까 다 동그라미 쳐놨죠? 공막은 안 투명하죠. 각막은 어떻게 하다고? 투명하죠? 맞습니다. 몇 번째 문단? 안구의 구조니까 두 번째 문단. 수정체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이다. 맞습니까? 이거 생물했는데 선생님 그냥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배경지식으로 푸는 거 아니야. 본문에 찾아봐야 되겠죠? 수정체 빛을 통과하죠? 그래서 상이 어디에 맺히니까? 망막에 맺히잖아. 뒤에 맺히잖아. 통과하니까. 3번. 유리체는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을 지지해 준다라고 나와 있네. 자, 이거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모양 유지잖아. 모양 유지.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네 번째? 어디야? 세 번째, 네 번째야? 네 번째. 네 번째 문단 나오죠? 그래서 망막에 대한 지지 나옵니까? 네, 나와요. 선모체는 어디 층이죠? 안쪽 층인가 중간층인가? 선모체. 중간층. 선모체는 수정체와 연결되어 물체의 원근을 감지한다. 수정체 역할이 뭐죠? 원근을 감지하도록 뭐 해주는 거야? 도와준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 원근을 감지하는 건 뭔데? 수정체겠죠. 그쵸?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방수는 슐렌감을 거쳐 심장으로 들어가 혈액에 합쳐진다. 방수는 몇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이죠. 가보면 뭐 수주 아니 뭐지? 수유주? 수유주냐? 아 섬유 아니. 섬유주를 통과한다고? 아닌 것 같은데? 아 섬유주 맞네. 말이 어려워. 섬유주를 거쳐서 어디로 가? 슐렘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일곱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요거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나다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했지. 일단 기본적으로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뒤에 게 달라지지. 그럼 무조건 일단 많은 거. 3개짜리. 그럼 밀어내. 안방이 비어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그냥 밀어내기인데? 안방이 비어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안방이 뭐할 수 있어? 찌그러질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안방에는 뭐가 차 있어? 방수. 따라서 방수가 이 공간을 채우는데 만약 방수의 공급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 안압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이것도 본문에 나와 있어. 봐. 배출량이 어떻게 되면 적어지게 되면 막힌다고 뭐 섬유주라고 그래. 섬유주? 그게 막히게 되면 안압이 어떻게 된다고? 상승하지. 그래서 가장 약한 뭐가 시신경이 훼손된다고 나와 있지? 요거 봐. 여기 나와 있어. 자, 봐라. 방수의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선모체는 계속 방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과도한 방수로라고 나와 있지. 그게 그거야. 배출량이 적으니까 이게 뭐가 만들어지니? 방수가 많아지잖아. 그럼 뭐가 생겨? 안압이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야. 그 결과 뭐가 망가져? 시신경이 먼저 심하게 손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몇 번? 1번. 자, 90번. 기억, 디귿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 했습니다.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이 뭐죠? 기억, 각막. 니은, 맥락막. 디귿은 망막. 됐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에는, 각막에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다수 밀집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 혈관이 없어요. 투명의 빛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뭐랑 다르게? 공막과 다르게. 틀렸습니다. 디귿. 망막이네. 수정체가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다? 수정체가 초점을 조절하게 돕는 건 뭐였죠? 뭐였어요? 선모체. 찾아야 돼. 이것도 생각하지 마. 선모체. 네, 틀렸네요. 각막과 맥락막은 안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부속기관이다? 아니죠. 눈은 안구와 부속기관이지. 여기는 뭐에 해당해? 다 안구에. 이 글 아까 했잖아. 우리 글 제목이 뭐였어? 안구의 구조와 기능. 그렇지. 역할? 그래. 역할 이렇게 돼 있죠. 니은은 맥락막이네. 빛의 분산을 막아 망막에 상을 맺는 것을 돕는다. 맞습니까? 예.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맥락막에 보면 맥락막에는 뭐가 많아? 혈관. 그렇지. 혈관이 많아서 빛의 분산을 막아서 망막에 상을 맺는 것을 돕는다. 라고 나와 있네. 다음 몇 번? 4번. 망막을 통과한 빛이 기억에서 감지를. 자, 이거는 볼 것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다. 됐어요? 네. 오케이. 좋다. 그러니까 독서가 오히려 딱딱 떨어진단 말이야. 윗글의 방수와 보기의 눈물을 비교한 거지. 비교 감상이잖아. 얘들아, 비교 감상이면
두 개를 동시에 보지 말라고. 항상 한 개씩 먼저 보는 거야. 뭐부터 먼저 볼까? 우리가 밑그려서 방수 얘가 잘 됐지? 그러니까 방수를 먼저 보자고. 얘는 먼저 보지 말고. 그지? 방수가 보자. 방수는 섬유주를 통해 눈물은 누점을 통해 배출된다. 일단 방수가 섬유주를 통해 배출된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일단 우리 방수만 보자고. 눈물은 빼고. 방수 맞네. 방수는 각막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맞습니까? 방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영양분 공급이었죠. 방수는 안구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맞습니까? 예, 1차적인 게 유리체고 2차적인 게 방수였죠. 방수와 눈물은 적정한 양이 유지되어야 정상적인 상태다. 맞습니까? 네. 방수와 눈물은 모두 안구 표면을 적셔 안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방수에 이런 역할이 있었어요? 아, 없죠? 없었으니까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이게 2학년 수준이야. 이게 2학년 수준이야. 응? 그러니까 하나씩 보라고. 굳이 두 개 볼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시간을 줄이려면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글 읽을 때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글의 흐름 잡는 거. 두 번째 문제 풀 때는 이게 어떤 과정으로 돼서 풀어야 될지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보고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될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고민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고 다음. A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이 빛이 틀어진다라고 나와 있네요. 틀어지다는 1번. 아니 누가 1번인 걸 모르냐고.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첫 번째 과정이 뭐였어? 빛이 틀어졌대요. 그렇지, 틀어졌지. 그걸 다른 말로 바꿔봐. 다른 말로 바꾸면? 일단 어휘를 다른 말로 바꿔야 되잖아. 네. 틀어졌다는 다른 말로 바꾸면? 뒤틀렸다? 뒤틀렸다 그러면 답이 딴 거 나오는데? 목재가 뒤틀렸다잖아. 초점이 안 맞았다? 방향이 틀어졌다가 맞겠지. 방향이 틀어. 앞에 다른 말 집어넣어도 돼. 빛이 틀어져. 그러면 원래 가던 길에서 뭐 한 거야?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가던 길에서 벗어난 거잖아. 그러면 원래 가던 길에서 벗어난 건 뭐야? 얘도 벗어났지. 얘도 벗어났잖아. 그렇잖아. 그 얘도 벗어난 거잖아. 그럼 세 개인데? 그런데 앞에서 틀어진 건 뭐였어? 빛이지. 빛은 감각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야? 추상 감각이야, 감각. 빛은 뭘로 인지할 수 있어 우리가? 느낌으로? 뭘로? 눈으로잖아. 그러니까 감각적이죠. 근데 얘는 이제 계획은 추상적인 거고 관계도 뭐가 추상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이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모든 문제는 항상 정해진 패턴이 있고 정해진 방법에 해야 돼. 그냥 느낌상 1번이요. 그 느낌이 수능 때도 좋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잖아. 그래서 항상 정해진 법. 다른 말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게 추상적인지 구체적인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야. 다음 몇 번? 1번. 됐습니까?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75페이지 봅시다. 틀어진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75페이지. 요건 좀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요건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고 내용과 관련돼서도 좀 해줄게요. 네, 다른 지문들은 내용과 관련돼서는 잘 안 하는데 얘는 좀 해줄게. 알겠죠? 자, 문단 번호부터 써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글은 그러니까 구조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읽긴 하는데 내용 설명을 좀 해준다고 했는데 선생님 보기에 이게 앞으로 잠깐 동안은 이 소재 부동산과 관련된 소재가 약간의 유행을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맞물려서 비슷하게 유행을 타거든.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니네는 해당하지 않지만 올해 수능에는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관세, 환율, 또 뭐 보호무역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것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지 다 알고 있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니네 때는 지금 한참 또 이제 부동산 대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로 부동산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거나 잡히게 되면 니네 수능 때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할 때 배경지식도 조금씩 쌓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단 가봅시다. 주택 임대차는 이라고 했어요. 임대차는 바로 뭐와 뭐를 줄임말이에요? 임대와 임차를 합친 말입니다. 임대는 빌려주는 걸까요? 빌리는 걸까요?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 빌리고 나서 쓰는 게 무슨 증이죠? 차용증이죠. 빌린 거야. 그지? 임대는 빌려주는 사람, 임차는 빌리는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는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거, 빌려주고 빌리는 거 이렇게 되겠죠.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합의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거야.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계약이다. 뭐의 개념? 주택 임대차의 개념이죠. 임대차를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한 권리인 임차권은 이거죠. 누구에게 발생하는 권리야?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 임차인. 그래서 임차권입니다. 채권에 해당합니다. 라고 했죠. 채권. 좀 더 가볼게요. 채권에 해당하는데 채권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채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 그렇죠. 좋습니다.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채권의 특징입니다.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라고 했지 놈자자가 붙은 사람이잖아. 채권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 할 수 있는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채권이 뭔지 설명해 줬고 채권과 반대되는 개념인 물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지? 이렇게. 근데 임차권은 무슨 권이라는 거야? 채권. 따라서 물건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채권보다 물건이 우선됩니다. 같은 물건들 사이에서는 선순위 물건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은 일단 끝까지 읽어.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야. 자, 좀 더 설명.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배경 좀만 쌓아줄게요. 자, 승태가 돈이 겁나게 많아요. 왜? 스타가 됐거든요. 스타가 돼서 돈이 되게 많아서 강남에 빌딩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승태한테 가서 얘기하죠. 승태야, 선생님인데 나 건물 좀 나 임차해 주면 안 되겠니? 나한테 임대 좀 해주라. 나 거기다가 학원 하나 차릴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승태가 쿨하게 좋습니다 선생님. 보증금 10억에 월세 200만 원을 하시죠. 그런 거야. 고마워 승태야. 그래서 내가 보증금하고 10억을 썼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나한테 무슨 권이 갖고 있어요? 임차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물건이라고요? 채권은 누구에게만? 승태한테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승태가 나한테 쌓인 게 좀 있었나 봐요. 학교 다닐 때 쌓인 게 있었나 봐. 나 모르게 건물을 지환이한테 넘겼어요. 돈 받고. 그지? 그럼 나는 가가지고 승태야 나 계약이 만료돼서 나 보증금 돌려줘 라고 말했더니 승태가 선생님 저 거지예요. 돈 한 개도 없어요. 건물은 저 건물 지환이한테 팔았어요. 그 돈은 다 썼어요. 이런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10억 날라가는 거죠. 사기당한 거죠. 믿었던 제자한테. 이 새끼 진짜 쓰레기네.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내가 지환이한테 가서 야 나 여기 새 들어사는데 보증금 돌려줘라고 말하면 내가 임차권을 얘한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뭐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는 뭐가 많았어요 예전에? 전세 사기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전세 사기를 한 거야. 임차권, 주택임대차. 근데 이건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있지. 어떤 문제점이냐?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 소유권이 변경되잖아.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제 임대차에 해당하는 뭐가 되겠어? 문제점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임대차의 문제점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디다 할까? 임대차지? 이렇게. 자, 이게 주택 임대차의 문제입니다. 임차권이 가진 문제점이죠. 그럼 문제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야. 해결 방안이. 자, 이제 채권의 개념 알겠죠? 근데 솔직히 물권의 개념 잘 모르겠지. 그지? 물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이에요. 그지? 물권은 사람이 누구랑 계약을 맺는 거야? 건물, 물건. 건물하고 계약을 맺는 거야. 건물하고. 그치? 그러면 내가 건물하고 계약을 맺으면 소유권자가 바뀌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나는 누구랑? 건물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는 승태처럼 쓰레기 같은 짓을 해도 내가 뭐 할 수 있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물건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은행이에요. 은행. 근데 승태가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선생님, 저 10억만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내가 널 뭘 믿고? 그래서 승태가 제 신용을 한번 보시죠. 라고 말해. 그래, 그럼 너의 신용 한번 보자. 신용 조회 허락해줘. 허락해주면 선생님이 신용조회를 쫙 보지. 그럼 얘가 뭐 재산 뭐 돈 빌려주고 갚은 거 신용조금 쫙 보잖아. 믿을만 하면 돈을 빌려주겠지. 그지? 그러면 채권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신용 정보를 보고 빌려주잖아. 물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얘 물건도 신용 정보 같은 비슷한 게 있겠죠. 내가 이 건물에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물건한테 가서 야, 너의 신용 정보 좀 보자. 가만히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 물건에 사람한테 신용 정보에 해당하는 게 건물에 뭐가 되냐면 그게 뭐가 돼? 등기가 되는 거야. 등기. 우리 등기라는 말을 들어봤죠? 등기한다. 등기부등본. 등기가 돼. 그러면 이 등기는 뭐가 되냐면 그 건물의 신용 정보야. 이 건물의 현재 주인이 누구며 과거의 주인은 누구였으며 이 건물에는 저당료 얼마 잡혀 있으며 은행에 얼마가 담보로 묶여 있으며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거야.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이 건물과 계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지. 이걸 등기를 부르는 거야. 그러면 아까 개인 신용 정보는 개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건물의 신용 정보는 동의를 건물이 해줄 수가 없지. 그래서 등기는 어떻게? 사회 일반에 공시하는 거야. 누구나 다 그 건물의 등기를 떼어볼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 건물과 내가 계약해도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선생님이 말한 건 물건이잖아. 물건은 사람과 건물이 맺는 계약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건물의 신용정보를 쫙 열람할 수 있어. 그 신용정보가 등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일단 채권하고 물건의 차이점을 알겠죠? 채권은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거고 물건은 건물하고 계약 매각이기 때문에 건물의 주인이 다 바뀌어도 상관없어. 새로운 바뀐 주인한테 계속 할 수 있어. 제3자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임차에 문제가 있었지? 왜? 채권이다 보니까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법에는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는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올까요?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일단 밑줄은 첫 번째에다 밑줄할게요, 선생님이. 전세권이 있다. 이 앞에는 무슨 권이었는데? 임차권이죠? 임차권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전세권이 있다. 이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로 임차권과 내용은 같습니다. 같지만 물건이라는 점에서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뭐야? 물건인 거야. 전세 사기가 나오니까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임차권이 채권이 아니라 뭘로 설정해 버리는 거야? 물건으로 설정해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전세 사기가 좀 줄어들겠지. 좀 더 가볼게요. 임차한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차 내용이 어디에 기재된다고?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에 기재되는 순간 얘는 누구랑 계약을 맺은 거야? 건물하고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오더라도 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임차권.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그랬지? 누구나 볼 수 있게 사회 일반에 공시하는 거야. 공시함으로써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라고 했죠. 이건 등기의 개념이죠. 등기.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체로 임차인의 지위가 낮아. 승태야, 나 여기 좀 새 들어갔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임차인의 지위가 낮은 현실에서 임대인의 동의란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이게 그럼 뭐야? 전세권 물건을 설정하려면 집주인한테 뭘 해야 되니? 동의가 있어야 돼. 나 전세권 설정할게요라고 등기에 올릴게요라고. 근데 안 해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가 뭐야? 전세권이 이건데 전세권에 뭐가 있어? 문제가 있는 거야. 얘도 전세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 자, 전세권의 문제는 뭐라고요? 전세권을 설정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가 얻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문제점이네? 그럼 이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뭐가 있다고 또 해결 방안이 있는 거야. 이러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 뭐라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야. 처음에 무슨 건이었지? 맨 처음에 임차권. 얘는 채권이나 문제가 생기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무슨 건? 전세권. 전세권은 집주인이 동의해줘야 되지. 이게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법률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 그 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요건을 충족한 다음 날부터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갖는다. 이렇게 된 거야.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지. 여기는 밑줄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그냥 이렇게 밑줄 할게요. 이렇게까지 할게요.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 구조가 이제 흐름이 보이죠? 그러면 이 맨 처음에 무슨 권? 임차권, 주택임대 임차권. 문제가 있으니까 전세권. 아, 전세권도 좀 뭐 안 돼. 그러니까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있는데 이 대항력의 개념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 그지? 근데 문맥상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제3자에게도 위에 비슷한 말이 있었지?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갖는다 이런 거잖아.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문맥상 그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대항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가볼게. 밑에 설명을 해줘요. 근데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은 설명해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을 이렇게 할게요.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니까.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거지. 예컨대 임차한 주택이요. 경매로 넘어가요. 그렇죠? 사업이 안 돼서 임차한 내가 빌린 경매로 넘어가요.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한대요. 왜? 임차권은 뭐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임차권이 살아있어요. 임차인은 이에 덧붙여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도 들어본 적 있냐, 너네? 계약을 안 해보니까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뭘 받을 수 있니?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야. 경매로 넘어가면 내가 전세금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건물이 100억짜리야. 근데 10억짜리를 10억을 10명한테 전세를 줬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건물 팔면 10억 다 줄 수 있잖아. 근데 경매로 넘어가면 100억짜리가 100억에 팔리냐 안 팔리니? 안 팔리지. 한 70억, 60억 이렇게 팔리는 거야. 그러면 60억 가지고 다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이 생겨?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전세권을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해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생기는 거야? 뭐가 생겨?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야.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 우선 변제권 가볼까?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 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건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내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 내 앞으로도 받은 사람이 있겠지? 그럼 내가 우선 변제권, 변제라는 건 뭐야? 갚는 거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야. 내 뒤에 있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전세자기를 좀 덜 당하려면. 돼요?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과
어떻게 하면 대항력을 갖는다고 했죠? 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어떨 때 갖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뭐와 뭐를 하면. 본문 찾아봐.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데 위에. 뭐 하면 되죠? 물건을 인도받는 것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갖지 그 대항력에다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하잖아? 갖춰진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뭐가? 우선 변제권이. 또한이니까 여기서는 미안 여기까지 더 하자.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게는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앞에 있는 사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뭐 있어? 최우선 변제권까지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뭐냐면 아까 이 건물에 세를 줬는데 얘는 10억의 세 들어와 있고 여기는 1억의 세 들어와 있는 거야. 얘는 1억이 전 재산이야, 이 사람.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이 1억이 없으면 길거리 내가 죽게 될 상황이야. 사회적 약자야. 그래서 이 사람을 우선적으로 먼저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선 변제권보다도 뭐야? 최우선 변제권이 되는 거야. 이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되겠지? 우선하여 변제와 최우선 변제까지 부여한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과 최우선 변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무슨 거? 우선 변제권이었지. 그 다음 무슨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또 밑줄 할게. 밑줄이 좀 길어지더라도 우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앞에서부터 글을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보는 건 어떠냔 말이야. 임차권. 그 다음에 임차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뭐야? 전세권이지. 그지? 전세권 다음에 무슨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넘어가지.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 덧붙여 뭘 받을 수 있어? 우선 변제권. 거기다가 무슨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까지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과 관련된 법들이 조금씩 보완돼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었어요. 그 다음 주택 임대차가 만료됐어요. 계약기간이 아까 선생님이 승태네 건물에서 나 5년만 쓸게. 5년 동안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계약기간이 끝나갔어. 그지? 만료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야. 나 승태한테 다음 달 15일에 뺄 거야. 근데 승태가 그럼 보증금 10억을 나한테 줘야 되잖아. 승태가 돈이 없어. 그럼 내가 못 받을 수 있지. 근데 나는 다른 건물을 얻어놨단 말이야. 여기서 내가 나가면 돈을 영원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나가고 버티기를 건다. 그럼 받을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임대인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 자신의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면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을 영영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뭐가 있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포함되어 있대.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는 뭐냐? 등기지 등기. 등기는 뭐야? 어디에다 올리는 거야? 건물의 신용정보에다 올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등기 올라가는 순간 박제야. 그래서 이는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한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쌤은 자 여기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렇게. 한편 임차권 등기를 했어. 그래 내가
나 딴 데 가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서 내가 갔어. 그렇지? 그럼 나는 쟤한테 돈 받을 게 등기부에 명시돼 있지? 그런 상태인데 임차권 등기된 뒤에 내가 나간 자리에 새로 어떤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야. 소액 임차인한테 뭐가 주어지지?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지지.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거야. 왜? 임차권 등기를 했잖아. 새로운 사람한테 최우선 변제권을 줘버리면 나는 뭐가 돼? 내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거야.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된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얘는 뭐에 해당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인 거야.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글을 정리를 해볼게요. 맨 첫 번째 문단 무슨 권? 무슨 권? 임차권. 임차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뭐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그지? 채권은 물권보다 뒤에 후순이란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네. 그래서 임차권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무슨 권? 전세권.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라 뭐에 해당해? 물권에 해당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전세권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 집주인의,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근데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만드는 게 뭐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 두 가지 조건만 맞추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야. 그게 건물을 인도받는 것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됐지. 여기에 더해서 뭐까지 하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뭐가 생기게 돼?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우선 변제권보다 더 우선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지? 얘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 소액 임차인을 보호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다른 측면으로 가서 건물의 계약갱이 끝났는데도 임대인한테 돈을 못 받을 수 있지. 그럼 내가 불안해서 이사를 못 가잖아.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등기부에 뭐가 돼? 임차권이 등기가 되지? 그렇게 돼. 그러면 내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뒤에 들어온 사람이 소액 임차인을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가져 못 가져? 못 가진다. 이게 된 거야. 글의 흐름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럼 이 글의 전체 핵심으로 뭐를 잡을까? 주택 임대차법의 뭐 발전과 뭐 다양한 뭐 기타 등등 되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됐어요? 그럼 글의 구조가 보이지? 그럼 글의 구조가 보인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어느 문단에 있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야. 승태,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 찾아서 풀면 되는 거야. 자, 문제 가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몇 번째 문단이죠? 문단 봐봐. 주택임대차보호법. 승태야, 몇 번째 문단이냐? 두 번째. 두 번째 문단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와요? 두 번째 문단 전세권 아니니? 아, 전세권 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나? 아, 쏘리. 아, 난 안 보고 있잖아. 자, 거기 보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건물을 인도받는 것과 전입신고 두 개죠.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차가 체결되면 관할 법원은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된다. 이거 주택임대차죠. 몇 번째 문단이죠? 첫 번째 문단이죠. 이런 내용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안 나와요. 안 나와 있어. 근데 안 나와 있으면 틀린 거긴 한데 내가 못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 뭐 해줘? 세모해 주자고. 세모해 주고 넘어갑시다. 다음.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네, 맞아요. 계약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거죠. 계약간이 지났으면 돌려줘야죠. 이것도 주택 임대차니까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도 전세권 설명하면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내용은 임차권과 같다라는 통에서도 이 말을 알 수 있죠.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라도 보증금의 전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는 데로 들어가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다음. 어떤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을 하면
해당 물건에 대한 물건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네. 맞죠. 이게 채권과 물건의 차이점이죠. 그럼 답 몇 번이요?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비문학에서는 아까 있잖아. 내용이 틀렸어. 내용이 틀려서 누가 봐도 이건 틀렸다라고 하는 건 답 쓰고 안 봐도 되는데 지금처럼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면 여기 내용이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나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세모해 주는 게 좋아. 확실하지 않는다면. 다음 94번 기억,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기억이 뭡니까? 기억은 뭐죠? 임차권, 임차권이고요. 니은은 뭡니까? 전세권. 전세권입니다. 자, 임차권, 전세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선생님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임차권의 내용을 한번 눈으로 훑어보고 오는 것도 좋죠. 임차권만 먼저 보고. 자, 임차권. 기억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만 계약령에 따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네. 임차권은 뭐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맞아요. 2번.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네. 근데 잘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전세권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이 되는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아닌 거. 임차인은 찾아야죠. 전세권이니까. 임대한 기간 동안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고 나와요? 전세권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 전세권은 계약 기간 동안 설명이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한 후라고 나와 있지. 이용한 건데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 좀 애매하죠. 그지? 네. 애매해요. 근데 얘는 니은 뭐니까 전세권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애매하니까 세모 치고 넘어가야 되지만 근데 첫 번째 문단에 물건의 종류 한번 보세요. 거기 물건의 종류는 뭐가 있죠? 첫 번째 문단에 채권 말고 물건의 종류가 있어요. 뭐와 뭐와 같은 물건은 이라고 나와 있죠. 뭐 있어 거기에? 소유권 그리고 저당권, 전세권도 있어요. 그렇다면 전세권하고 소유권은 완전히 어떤 개념이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는 틀렸어요. 이렇게 봐도 돼요. 답은 3번입니다. 근데 모르면 세모 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는 보이고 못 찾는 사람한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세모해도 돼요. 기억이나 니은을 가진 임차권이나 전세권을 가진 사람은 계약상의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니은은 전세권이죠? 임차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된다. 맞습니까? 전세권이 임차권보다 앞서죠. 왜? 전세권은 뭐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몇 번? 3번이 되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선생님도 막 찾아가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선생님은 화면을 띄워놔야 되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여기 보는 거야.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 몇 번째 문단이라고요? 아까? 두 번째 문단이겠죠? 두 번째 문단이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돼 있는 사람이 뭘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뭐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가보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이라고 했죠.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이 유기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거. 그죠? 다음.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이 뭐였죠? 건물을 인도받는 것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죠. 그렇게 되면 물건이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되다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우선 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조건이 뭐죠? 우선 변제권 찾아라. 네모로 돼 있으나. 우선 변제권의 조건은 뭐가 있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죠. 근데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뭘 받아야 돼?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지. 그럼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물을 인도하고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뭐가 안 생기는 거니? 대항력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변제권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도 맞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거야.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부터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찾아봐야 돼요. 이거 되게 함정이에요. 이것도. 안 나왔어요. 아니요. 나왔어요. 정확하게. 네. 자, 찾아봐야죠. 우선 변제권 효력 언제부터라고 나옵니까? 그날부터라고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봐도 원이에요. 틀렸지? 그치? 네.
어디냐 이거 몇 번이지? 3번 틀렸지? 그럼 얘는 다른 걸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실제 시험은 볼 필요 없어. 답 3번이야. 그날부터니까. 그래도 가보자. 소액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면 그 지역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지 못할 수 있다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키워드는 여기서 뭐가 되겠어? 최우선 변제권이지. 최우선 변제권 가봐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금액이랑 이런 거는 뭐에 따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5억이었는데 다른 지역 가니까 3억이야.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임대차를 결합 그 지역에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지 못할 수 있죠. 금액이 달라지니까. 서울에서는 소액 임차인은 5억이라고 규정했는데 지방에서는 3억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지만 지방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금액이 지역마다 다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5번.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날에 다른 물건이 성립되면 임차권은 새로운 물건보다 후순위가 된다. 네, 맞아요. 얘는 봐봐.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날에 주택에 다른 물건이 성립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임차한 주택이 인도받으니까 무슨 건이니? 임차권이 되겠지. 임차권은 무슨 건이라고? 채권. 근데 새로운 물건이죠. 물건은 채권보다 앞선다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문단에.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런데 봐봐라. 여기서 얘는 확실하게 틀린 걸 알잖아. 그래서 3번을 쓰고 안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서 여기까지 읽었어.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워. 말이. 선생님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거 딱 떨어지잖아. 근데 야 나중에 들어왔는데 왜 뒤로 밀리지? 얘 좀 이상한데? 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두 개를 남겨놓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맞을까 고민하게 되면 항상 고민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고민이 많으면 시간이 많아져. 그래서 확실하게 틀렸으면 답이 3번인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답이 5번이야. 그럼 내가 3번을 잘못 봤잖아. 그건 끝까지 볼 걸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찾을 걸 이 생각을 하라고.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3번이었고요. 자, 96번 하고 뒤에도 97번도 있죠? 없냐? 디귿의 이유를 추론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이유 추론이죠. 아까 이건 뭐라고 이건? 서술형이야. 디귿을 가볼까요? 디귿이 맨 마지막에 있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시행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뭐를 최우선 변제권을 주지 않는 거지.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자, 몇 번입니까 그러면? 임차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그지? 예측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야. 그럼 몇 번일까요? 가장 적절한 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가 결국?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시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다음 몇 번? 3번.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 아니지.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우선 변제권이 뭐예요? 뒤로 밀리기 때문이겠지. 다음 몇 번? 4번.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면 등기부상 선순위 물건보다 우선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뭐를 입을 수 있어? 손해를 입을 수 있지.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이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한번 가보자. 자, 가봅시다. 항상 이렇게 나오면 사례가 나오면 두 가지 생각하라 그랬죠? 첫 번째, 이 사례가 혹시 특정 문단의 내용은 아닌지. 두 번째, 이 글 전체의 개념을 통해서 이 사례를 해석한 건 아닌지. 가보 읽어볼게요. 을이 갑에게 2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갑 소유의 A주택을 2021년 2월 5일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가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됐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을과 갑인데 누가 임대인이고 누가 임차인입니까? 얘가 임차인이고 얘가 누구예요? 임대인이다.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써줍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을이 2001년 2월 5일에 A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이거죠. 이사하고 전입신고했어요. 건물 인도 받았죠. 전입신고까지 했죠. 뭐가 생겨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겨야죠. 계약기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네? 그럼 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니?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물건인 건 맞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A주택에 거주해 오던 을은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이사갈 집을 구하여 새로운 임대차 체결했어요. 다른 집에다가 2020년 12월 4일에 갑에게 기존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어. 근데 갑은 사정이 생겨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다고 통보했죠. 그죠? 그럼 본문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뭘 해야 돼 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사용해야 되죠. 갑은 임대차가 만료된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라고 했네. 일단 여기는 임대차가 만료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번 가보자. 본문에 있는 키워드 가볼게요. 일단니까 뭐 확정일자도 받지 않고 하니까 특정 문단의 내용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여기저기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을은 2022년 12월 4일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본문에서 찾아봐야지. 임차권 등기 명령 몇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이지. 네. 그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까? 언제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요? 종료된 임차권 계약이 종료된 후라고 했지. 얘가 종료되는 건 언제일까요? 2021년 2월 5일도 5년이니까 2023년 2월 5일이겠지. 네. 그러면 2022년 12월 달에는 할 수 있어 없어?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1번이 틀렸어요. 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본문에서 찾은 거잖아. 그죠? 적절한 거냐 적절하지 않은 거냐? 아, 적절한 거네. 아, 또 나머지 또 봐야 되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항상 뭐라지만 이 사례 적용 문제는 답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 다 본문에 있어. 본문에서 찾아봐야 돼. 을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즉시 갑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즉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니지. 대신 뭐 할 수 있어? 임차권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을이 기존의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를 제동할 수 있습니까? 기존의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에요? 어? 그러면 다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그 뒤로 우선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지 안 나냐 한번 가볼까요? 임차권 명령 드시겠지? 우선 변제권 여기 보면 임차권 등기한 뒤에 해당 주택에 대해 새로운 임대차를 얘를 안 했더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앞에 문단까지 한번 가보자. 앞에 문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 자신의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 있지. 권리 순위가. 그럼 권리 순위가 아마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상실될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뭐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하면 앞에 있는 뭐가 상실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상실이 안 돼? 여기 권리 순위가 상실되지 않게 되는 거지. 근데 이 권리 순위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렇지? 있을 것 같죠? 일단 가봐. 자, 가보자. 어디였냐? 임차권 기존 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용할 수 있다. 선생님이 봤을 땐 맞는 것 같아. 근데 확신이 안 쓸 수 있지. 왜? 정확하게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안 나와. 그지? 그러니까 너네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세모놓고 합시다. 다음. 의뢰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갑은 A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다. 자, 집을 매도할 수 없다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에 기록되는 거야. 등기에 기록되면 이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나의 뭐는 살아있어. 나의 임차권은 살아있는 거야. 그지? 다음. 얘는 틀렸네요.
의뢰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을이 이사를 가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던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재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핵심이잖아.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을이 이사를 가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던 임차권 어떻게 기재부에 기재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맞죠. 그럼 다음 몇 번이야? 3번. 아니, 답은 5번이지. 왜? 이거는 좀 우리가 기존의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지?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위험 우려가 있지.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때 새로운 뭐가 생긴다고 나와?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라고 나와.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보면 권리의 상실 이로 나오잖아. 근데 그런 거에 애매하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애매하면 남겨두라고. 남겨둬도 상관은 없어. 다음 몇 번? 5번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됐어요. 다 됐나요, 그러면? 네. 오케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독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합시다.